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전망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해마다 이맘때면 뭐 내년 시장 전망하고 하는데 새벽 다우지수로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가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런 흐름이 약간 미국하고 디커플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반도체 영향이 제일 컸었겠죠. 그 올해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속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뭐 최종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2%뭐 중후반, 초중반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1.3% 정도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에 의한 차이, 또 기업들의 실적도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그 M7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탄탄하고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튼튼한 그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성장률 자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니까 네. 뭐 증시 어떤 탄력성 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우리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수 고점은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또 박스권 예상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올해 우리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좀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 반도체 부진이 컸는데요. 반도체 쪽은 이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뭐 저희도 뭐 40%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지수의 그 평균선도 좀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뭐 밴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위로는 2,900 이상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3천선을 넘을지 아닐지는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전망 고점이 높아진다는 건 좀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전망들이 항상 이제 어긋나는 게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내년 우리 시장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주요 이 국가별 선거가 그렇죠. 있습니다. 선거의 해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일단 대만 뭐 총통 선거가 있고, 3월에 러시아 선거가 있고, 4월에는 또 우리 총선이 있고요. 5월에는 영국과 인도도 있고요. 또 11월에 가서는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렇습니다. 여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랠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떻게 바뀌느냐, 즉 CPI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내년에도 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 지금 뭐 8주 연속 오르면서 다우가 최고치 경신하고 S&P도 거의 최고치 근접하는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는 15,000선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빨리 오른 거 아니냐, 급하게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1, 2월에 조정장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죠. 뭐 S&P가 4,100에서 4,800까지 지금 7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기업들도 약간 이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실적 둔화 경고를 좀 했고, 페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동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펀더멘탈과 비교했을 때 좀 주가가 좀 미리 오른 경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금융 장세인 거죠.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뭐 조정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1월달 초에 발표될 CPI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바라는 대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나오게 되면 1월에도 저는 뭐 좀 강세 분위기로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는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 우리 시장 미국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도 좀 올라왔어요. 근데 또 이제 조정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고 분분한데 당장 며칠 뒤에 1월 시장 시작하는데 1월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미국의 CPI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대만 선거,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일찍 예비치가 나오는데 그때 이후에 실적 발표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제가
뭐 삼성의 뭐 지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확실히 지금 이미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있지만 여기서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주식을 안 볼 거냐 이제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연초의 강세 국면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산업활동 동향의 생산 부분이 뭐 두 자릿수 증가한 거 보니까 이 반도체가 살아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어떤 점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뭐 지금 현재 그 지지율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민진당이 앞서고 있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여당이? 예, 지금 여당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격차가 좀 좁혀졌다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격차가 한 10%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난 주에 나온 거 보면 한 4%로 좀 좁혀졌고 뭐 우연찮게 이제 저희 그 리서치 센터의 그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플랜카드를 보면은 거의 국민당이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현재 민진당 여당이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기존 기조가 유지된다고. 그렇죠. 보고요.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정권 교체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대만이 이제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국민당이 친중 성향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리스크, 대만의 리스크를 더 회피하기 위한 예. 그런 뭐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찾게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게 TSMC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가뜩이나 국민당이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이거는 이제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된 뭔가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물론 이제 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이 정권 교체되길 바라야 되나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그럼 뭐 그게 좋을 수 있지만 또 이 동아시아의 이 여러 가지 구도가 또, 또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여튼 뭐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수보다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 업종, 여기 섹터, 이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떤 유망 업종을 꼽고 계십니까? 뭐 계속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는 반도체가 이제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받고 내년도에는 이제 반대로 적자 낸 것만큼 올해 적자 낸 것만큼 이익을 지금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첫선에 꼽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연초에 반도체 상승세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시장에서 바라시는 대로 9만 원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러면 사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초에는 저희는 계속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그래서 제약이나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반기에 우리 미국 대선이 있는데 뭐 아직은 뭐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되면 좀 트럼프가 우위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이후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섹터를 어느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이 두 양당의 정책 기조의 어떤 색깔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년 1분기에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18에서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보고서도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반도체는 지금 이미 다 회복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올해 큰 폭의 적자가 났지만 주가가 연초 대비 80% 이렇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한 40% 이렇게 올랐습니다. 결국은 왜 올랐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뭐 업황 자체는 내년도에 큰 무리 없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주가가 계속 강세가 가려면은 결국은 내년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내년 실적 좋아질 거는 이미 올해 주가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주가가 반도체가 계속 가려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좀 빠른 얘기일 수 있지만 2025년도에 과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시장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연초에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는 좀 상승을 가다가 그 중반쯤에는 저희가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뭐 반도체 설비 투자를 막 늘리고 가동률을 막 높였을 때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진실이 어쨌든 간에 2025년도에는
업황이 좀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의 영역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는 참 특성상 이 주가와 실적 그리고 증산과 감산이 맨날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미래 기대치를 이리 땡겨와가지고 주가가 반등하는데 계속 좋아진다는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12월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업황, 내년에 개선될 업황을 이미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계속 이 주가가 좋을까?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방송에 이제 나와서 내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저점에서 보면 최소한 한 60% 정도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부터 뭐 20%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지금 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물음표를 찍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 하반기에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 즉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내년 말까지 좀 강세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메모리 업계가 지금 감산 계속 기조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감산은 지금 그 원래 캐파에 대비해서는 한 30%까지 지금 줄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 이 30% 줄인 상황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는 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제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느 정도 속도로 올릴 것이냐. 또 좀 급하게 올리다가 또 생산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다시 재고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들은 2025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주가 상승세가 멈출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줄타기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감산한 걸 원상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또 증산이나 마찬가지 되잖아요. 일부 이제 민감하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를 굉장히 절제된 가이던스를 시장에 알려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은 분기마다 나오는 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아주 주가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내년 1월부터 중국의 범용 반도체까지도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른 전자제품의 생산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수요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은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중국 규제는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 시장이면서 또 이제 미래의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양쪽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인텔이 이스라엘에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요 공장이 설립이 되면 예정대로 설립이 되면 언제 가동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2028년이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 2025년, 2026년까지는 영향이 별로 없겠죠. 다만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인텔이 다시 이렇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TSMC 그쪽에 이 전략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한국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텔은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이 이제 또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일종의 삼국지 같아요. 인텔까지 가세를 내서 엔비디아, AMD에다가 이 3파전을 벌어지는데 우리 반도체 업계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서버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를 넘습니다. 거의 단독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유일한 고객인 엔비디아에 이제 저희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AMD나 인텔이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뭐 저희로서는 사갈 수 있는 이제 고객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좀 잘 하기를 저희가 네. 예,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 뭐 올해 한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부장들이 좀 관심을 모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주가 많이 올랐고요. 관련해 가지고 사실 HBM과 관련해서는 그 본딩 장비라고 그러죠. 네. 칩을 붙이는 예. 이 장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첫 손에 꼽히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도 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이 그 패키징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계측입니다. 계측. 여러 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오류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측 장비, 즉 국내에서는 이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넥스티는 회사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KLA라는 회사가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메모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미세 공정입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장비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반도체는 워낙 복잡하고 공정이 또 뭐 크게 보면 8단계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고 그러고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뒤에 투자하는데 여기도 순환매가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HBM 먼저 갔다가 온디바이스 AI 갔다가 디자인 하우스 갔다가 뭐 이렇게 마구 돌아가니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쫓아가기도 바쁜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가장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결국 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종목을 강하게 어필했을 때 이제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 관련된 특히 AI 쪽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 되려면은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내년도에는 저희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반도체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센터장님은 또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특화된 영역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한 책도 쓰시고 그래서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섹터 반도체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투자자들이 이건 알아야 되겠다, 이건 알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반도체와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무작정 반도체를 우리가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성장성이 보이는 기술 또 성장성이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셔야 되겠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사실 기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고 또 뭐 관련된 뭐 책이나 또 유튜브 뭐 이런 것 좀 보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지도 반도체와 관련된 지도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이번 국면에서는 뭐 A라는 게 좋을 것이고 이번 국면에서는 B라는 게 좋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님 책 쓰신 거 보고서 반도체 오디세이 그 책 보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내년 시장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뭐 아까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뭐 연초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계속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고 이게 수익이 낮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중반에는 약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는 미국의 대선이 또 워낙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보시고 뭐 트럼프가 추진하는 전략 또
트럼프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공화당이 추진하는 전략,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략, 그거에 따라서 좀 산업군을 재편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면 어떻게 그걸 쫓아갑니까? 예,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끝으로 부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올해 시장 지수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은 종목 섹터 간의 부침은 엄청나게 심했어요. 네. 올라가는 종목은 한없이 올라가고 네. 떨어지는 종목은 또 한없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섹터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이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옮겨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내년에도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제일 어려운 거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좀 민화되는 경향이 예. 있어서 가는 곳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소외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좀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는 예.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뭐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그것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반도체는 뭐 일단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섹터 내에서도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그런 네. 방식으로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